새벽 4시 아무도 없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에 길을 건넜는데 딱 지를 때입니다. 기차의 루어베라이 칸에서 약간의 대화를 했는데 주변인으로부터 호된 지적을 받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아파트에서 절대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질서와 규칙, 합의된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독일인들의 집착은 오드능 무스 사인이라는 속담과 같은 독일어 표현에서 잘 나타납니다.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이 표현의 핵심은 오드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질서, 규칙, 원칙이라는 뜻을 가진 오드능은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 여러 표현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괜찮아 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알레스 인 오드능은 굳이 직역하면 당신이 질서 안에 있느냐 라는 의미이고, 누군가를 인정하거나 칭찬할 때 예를 들어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때도 에어 이스트 인 오드능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오드능은 아파트에서 지켜야 할 규칙인 하우스 오드능, 역에서 지켜야 할 규칙인 바노프 오드능, 공공 수영장에서 지켜야 할 규칙인 바데 오드능, 심지어 해상교통법이라는 단어에도 오드능이 쓰입니다. 독일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오드능이 내면화되어 있죠. 독일 사회가 오드능을 중요시하는 만큼, 다시 말해 원칙을 지키는 것에 철저한 만큼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모범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높은 법치지수 순위, 이를 바탕으로 한 높은 청렴성과 낮은 부패인식 지수, 합리적이고 깨끗한 정치 문화, 정부에 대한 높은 신뢰도 순위 등을 보면 앞선 순위의 나라들의 인구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독일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회적 신뢰를 이루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칙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독일 사회의 가치관의 바탕에는 불확실한 것을 줄이고자 하는 심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헤이르트 홉스테더는 어느 사회의 문화가 그 사회 구성원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과 그 가치관과 행동의 연관성을 문화 차원 이론으로 설명한 바 있는데, 독일의 경우 권력거리가 작으면서도 불확실성 회피가 강한 국가라고 분석했죠. 불확실성을 회피한다는 것은 발생할 수 있는 실패를 줄여 낭비되는 자원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이기도 하죠. 그래서 독일 사회의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이런 가치관은 필연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인 리차드 루이스는 독일에는 최대의 효용을 내기 위해 계산된 커다란 설계에서 모든 사물과 사람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오드능이 지배하는 세상을 믿는다라고 언급하면서 질서와 원칙을 사랑하는 문화를 효용의 측면에서 언급한 바 있죠. 또 3인당의 한 정치인인 지그마르 가브리엘은 2009년 생태경제와 관련한 한 재단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독일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효율성이다 라고 대답한 적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철저한 준비를 통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계획성과 완벽주의는 자동차와 같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탄탄한 제조업의 바탕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한편으로 완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철저한 사전 계획과 차질이 없도록 하는 집행 과정은 시간을 많이 소요시킨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은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보여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뷰로크라티라고 불리우는 관료주의와 행정 시스템은 독일인마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악명이 높죠. 관공서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길게는 한 달 전에 예약을 잡아야 하고, 일 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도 미리 작성해 가야 하며, 업무가 완료되었다는 결과를 통보받는데도 2주에서 한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관료주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난감해집니다. 풍력발전 터빈 하나를 세우는데 작성해야 하는 서류만 19,000쪽, 테슬라의 유럽 첫 공장인 브란덴부르크 기가팩토리는 주 정부에 최소 25,000장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이것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확실한 정보를 모으기 위한 독일인의 완벽을 추구하는 한 면모이기도 한데, 이를 두고 독일의 행정 시스템이 독일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합니다. 독일 정부는 이 관료주의로 낭비되는 비용이
연간 65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고, 세계은행에 따르면 독일은 창업의 용이성을 측정하는 기업 환경 평가에서 190개국 중 125위를 차지해 혁신적인 기업이 탄생하기 어려운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갖고 있다는 오명을 얻기도 했죠. 때로는 대단한 독일적 가치로 여겨지는 효율성으로, 때로는 관료주의의 악명 높은 비효율성으로 나타나는 독일의 이러한 질서와 원칙에 대한 집착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독일인들의 이렇게 질서와 규칙, 약속 등을 철저히 지키려는 행동 양식은 융통성이 많고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는 낯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달리 돋보이는 독일의 이런 특징들은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헌을 통해서도 많이 전해집니다. 또 독일로 여행을 떠난 여행객들 역시 그런 독일 사회의 특징들을 엿보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잠시 해외에 사는 교민이나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오늘의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서프샤크 VPN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해외에 체류하다 보면 한국의 컨텐츠가 해당 지역에서는 서비스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또 한국에서 해외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을 때나 해외 스포츠 경기, 컨텐츠 등을 보고 싶을 때도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VPN을 통해 이런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죠. 저는 서프샤크 VPN으로 해외의 뉴스나 방송 등을 실시간으로 보며 정보 수집이 가능해졌는데, 무료 VPN으로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다양한 국가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보안이 정말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서프샤크 VPN은 킬 스위치, 바이패서 기능, 로그 비저장 정책, 선도화된 암호화 기술 등으로 보안에 특화되어 있고, 특히 우리가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 보안에 노출될 위험을 최소화해주는데 탁월한 서비스입니다. 또 하나의 구독으로 여러 장치와 플랫폼에서 무제한으로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우 매력적이죠. 서프샤크는 2023년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VPN으로, 2023년 포브스 어드바이저에서 무제한 연결 부문 최고의 VPN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수상 경력에 빛나는 만큼 많은 이들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품질이 검증되었습니다. 저 역시 해외에 출장에 있을 때, 그리고 한국에서 해외의 컨텐츠를 이용할 때 애용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와 용두사미의 프로모션 코드를 사용하시면 서프샤크 VPN 서비스를 특별 할인된 가격에 3개월 추가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환불을 보장하고 있으니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주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독일 사회를 설명하는 질서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면에 있는 불확실성의 회피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유추해 보기 위해 40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곳은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중부 유럽의 커다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가톨릭 제국은 1517년에 시작된 종교개혁으로 큰 혼란에 휩싸였죠. 수많은 대도시들이 개신교로 개종하면서 치명적인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 내 페르디난트 2세 황제와 개신교 세력 간의 대치 상황은 여러 복잡한 갈등 요소가 맞물리며 덴마크, 스웨덴, 스페인, 네덜란드 공화국, 프랑스까지 휘말리는 유럽 차원의 갈등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렇게 터진 전쟁은 바로 역사상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30년 전쟁이었습니다. 1600년 신성 로마 제국의 인구는 약 2천만 명에서 전쟁이 마무리된 1650년 약 1100만 명으로 감소해 거의 절반의 인구가 기아와 전염병 등으로 사망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일반 주민들이었습니다. 약탈, 고문, 사륙, 방화 등 군대의 잔악행위는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무도했죠. 이런 통제되지 않은 살인과 폭력의 무대로서 가장 막대한 피해를 본 지역은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위넨, 아우크스부르크 등 인구의 절반이 사라진 도시가 즐비했죠. 모든 것이 말살된 이 30년 전쟁의 광기는 당시 그 피해가 극심했던 독일인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작센 선제후국 출신의 법학자인 자무엘 푸펜도르프는 그에 져서 만국법 요론에서 통치권이 확립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오직 폭력으로 안녕을 추구할 것이라며 폭력과 무질서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강한 국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권력을 집중시켜 무질서를 제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선 제후국 중 하나인 호헨촐레른 가문의 브란덴부르크에서는 유난히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30년 전쟁으로 인구의 절반이 사망하고 그야말로 쑥대밭이 된 곳이었죠. 당시 브란덴부르크는 지리적으로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육지로 둘러싸여 방어를 위한 그 어떤 자연 경계선도 없었고, 토양이 척박해 농업도 발달되지 않았고, 해안이 없어 교통수단도 마땅치 않았죠. 게다가 영토는 서로 분리되어 있어 통치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0년 전쟁을 겪은 브란덴부르크의 대선 제후 프리드리히 빌헬름은 피해가 극심했던 베를린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 풍경과 영양실조에 걸려 기력이 다 빠진 시민들을 보게 됩니다.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결심한 것은 한 가지, 확실한 힘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동맹은 분명히 좋지만 더 좋은 것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자신의 힘이다. 1667년 대선 제후가 뒤를 이을 아들을 위해 작성한 기록에 있는 이 말에서 그의 성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결심을 바탕으로 프리드리히 빌헬름은 외교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강력한 군대를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까지도 그의 아들에게 주변국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경고했죠. 이런 세계관에는 브란덴부르크가 늘 지니고 있던 태생적인 취약함, 그리고 30년 전쟁의 트라우마가 깃들어 있습니다. 강철왕국 프로이센의 저자 크리스토퍼 클라크는 이를 두고 초조한 행동주의라고 표현했죠. 대선 제후가 국가를 재건하며 취하는 행동들에서 불안한 그들의 처지에서 비롯된 초조함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30년 전쟁의 트라우마와 취약함 속에서 대선 제후가 쌓은 토대 위로 후일 독일 제국 수립의 주역이 되는 프로이센이 탄생하게 됩니다. 프로이센은 대선 제후의 손자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에 이르러 그의 할아버지가 닦아놓았던 군국주의가 더욱 강화되는 모양으로 발전합니다.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는 군대가 가진 절대 복종의 성격에 몹시 끌려했습니다. 군대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평소 장교의 복장을 입고 다닐 정도였죠. 그가 실시한 칸톤 제도라는 징병제는 프로이센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정점이었습니다. 복무 연령에 해당하는 모든 남자에게 왕의 군대에 들어갈 의무를 부여해 각 지구마다 미혼 남자들을 병적에 등록했죠. 여기서는 귀족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심하게 반발하는 젊은 귀족이 있으면 체포되어 베를린으로 압송될 정도였습니다. 귀족은 차츰 국가에 봉사하는 계층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이런 칸톤 제도는 군대 계급 구조와 귀족 농장의 계급 구조를 깔끔하게 하나로 통합해 아주 강력한 군사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지방의 사회 구조와 규율 속에 군사적 가치가 침투한 광범위한 군국화가 이루어졌죠. 이것은 왕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개인의 관심과 정체성이 집단의 관심과 정체성에 복종하는 질서 있고 위계적이며 남성적인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었고, 이러한 사회에서는 당연히 누구도 왕의 권위에 쉽사리 도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프로이센의 군사적 문화는 고스란히 행정 시스템으로 흘러갔습니다. 모든 지방 및 지역 사무를 총괄한 관리총국의 장관들은 여름에는 아침 7시, 겨울에는 8시로 출근 시간을 정하고 일과를 다 처리할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했죠. 특정한 날 정해진 시간보다 초과 근무를 하게 될 때는 정부 비용으로 따뜻한 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관료 사회에 일반화된 관리 감독과 규칙, 일과의 세계가 시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직과 양심에 대해서도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모든 직급을 층층이 가로지르는 은밀한 감독과 보고체계 덕에 부정행위는 즉시 왕에게 통지됐고,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면 현장에서 본보기로 즉각 처형되기까지 했죠. 귀족들에게 주어지던 혜택과 특권은 줄어들고 중앙행정부는 의도적으로 평민으로 채워지면서 중앙 집권화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의 시대에 프로이센은 군사적 확충을 바탕으로 행정국가의 기틀이 다져졌고, 그의 아들 프리드리히 대왕에 이르러 국력이 크게 신장되며 프로이센은 결국 유럽의 강대국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프레드리 빌헬름 1세와 프리드리히 대왕 두 부자 시대에 만들어진 강력한 군대에 적용되었던 문화들은 프로이센의 사회에도 고스란히 채택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도 그들이 강조했던 엄격한 질서와 충성심, 검소함, 정시성, 근면함, 양심, 정의감, 신뢰성 등의 덕목은 프로이센 사회에 스며들었죠. 이것이 바로 이후 독일 사회의 특징의 기원으로 지목되는 이른바 프로이센의 덕목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프로이센에서부터 시작된 이러한 강력한 군국주의와 질서에 대해 갈망하는 모습은 프로이센을 탄생시켰던 30년 전쟁의 트라우마와 같은 취약함과 상실의 역사를 맞닥뜨릴 때마다 독일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나폴레옹 전쟁과 틸지트 조약으로 국토의 반을 잃은 트라우마와 빈 체제를 거치며 강력한 군대를 만든 빌헬름 1세,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통일한 독일 제국이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식민지 획득에 뒤처졌다는 취약함과 그것을 중부 유럽에서의 지배력으로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촉발한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패배로 인한 과도한 배상금과 하이퍼 인플레이션 속에 탄생한 나치 정권에 이르기까지 상실과 트라우마 속에서 강력한 힘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프로이센의 모습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프로이센의 계승자임을 자처한 나치 정권의 범죄가 독일의 과거에 긴 그림자를 들이운 1945년 이후 프로이센의 역사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947년 2월 25일 베를린의 연합국 점령 당국의 대표들은 프로이센주를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프로이센을 유럽의 지도에서 지워버린 것이죠. 역사학자들은 프로이센 고유의 정치적 문화를 막 생겨난 통일 독일에 더 씌우면서 독일 남부의 자유로운 정치 문화를 하찮게 만들고 권위주의 습성, 굴종과 복종의 관습이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독재가 도래하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프로이센의 평판을 복구하려는 역사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청렴한 시민행정, 모범적인 법전과 효율적인 관료제, 위기의 시기에도 변화하고 재편하는 역량 등 긍정적인 성취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1944년 7월 히틀러 암살 음모에서도 프로이센 장교들이 큰 역할을 했을 만큼 나치와는 관련이 없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독일인들에게 프로이센은 군국주의, 정복, 오만, 반자유 등 독일 역사의 부끄러운 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프로이센의 역사는 그렇게 지도 위에서 사라졌지만 30년 전쟁의 트라우마와 상실감에서 탄생한 프로이센의 덕목은 여전히 독일인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모범적인 독일의 면모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진 상처와 두려움에서부터 출발한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